기원전 53년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모래 위에서 로마 제국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카르라이 전투,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가 이끄는 4만 명의 로마 군단이 파르티아의 기병대에게 완전히 괴멸당한 그날, 역사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2만 명이 전사했고 1만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명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증발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진 채 말이죠.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걸어갔다면, 그리고 그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중국이었다면,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할리우드 영화의 플롯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중국 간수성의 작은 마을 리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너무 키가 큽니다. 눈이 푸르고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코가 높습니다. 이건 중국인의 전형적인 외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성벽은 더 이상합니다. 로마식 건축 양식입니다. 중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기원전 36년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한 구절입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방패를 겹쳐든 병사들. 테스투도 로마 군단의 상징적인 전술입니다. 중국 땅에서 말이죠. 역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로 싸워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증거는 명확하다고 맞섭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리엔 마을 주민들의 유전자에서 지중해계 하플로 그룹이 발견된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흔한 그 유전자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고대 세계화의 실제 사례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시대에 한 무리의 군인들이 지구의 절반을 가로질러 완전히 다른 문명 속으로 흡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도착한 그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갈 겁니다. 카르라이의 지옥 같은 전장에서 시작해서 파르티아의 포로 수용소를 거쳐 중앙아시아의 끝없는 초원을 지나 마침내 중국 변경의 요새 도시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군단이 어떻게 중국 병사가 되었는지, 그들의 전술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군사 교범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카르라이는 크라수스의 오만함이 빚어낸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삼두 정치를 구성한 세 거물 중 하나였습니다. 폼페이우스에게는 군사적 영광이 있었고 카이사르에게는 갈리아 정복이 있었습니다. 크라수스에게는 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이 필요했습니다. 군사적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는 완벽한 타깃처럼 보였습니다. 동방의 부유한 제국, 로마의 레기온 앞에서는 무너질 것 같은 그 제국 말입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비극적으로 틀렸습니다. 기원전 53년 5월 카르라이 근처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크라수스의 4만 군단은 파르티아의 기병대와 마주쳤습니다. 로마군은 중장보병 중심이었습니다. 육중한 갑옷, 큰 방패, 짧은 검, 밀집대형을 이루고 전진하면서 적을 압도하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파르티아는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기병이었습니다. 가벼운 갑옷을 입고 말을 탄 궁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을 그리면서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방패를 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파르티아의 화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은 몰랐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대 뒤에는 낙타 부대가 있었고 그 낙타들은 화살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급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 군단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화살 세례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크라수스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푸블리우스 크라수스가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파르티아군은 도망쳤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파르티아의 중기병 카타프락토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과 기병 모두 철갑으로 무장한 그들은 로마 기병대를 학살했습니다. 푸블리우스는 전사했고 그의 머리는 창끝에 꽂혀 로마 본대로 보내졌습니다. 크라수스는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의 군대도 무너졌습니다.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로마인의 피로 젖었습니다. 1만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명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전사 또는 실종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고 남쪽은 사막이었고 북쪽은 산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쪽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파르티아는 포로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로마 군단은 귀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요새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도로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넓었습니다. 너무 넓었습니다. 동쪽 변경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는 포로들을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변경 수비대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카스피해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마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고 노예였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기술이 있었습니다.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의 동쪽 변경,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여기가 그들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입니다. 그들은 요새를 지었습니다. 로마식 요새를. 사각형 레이아웃, 정확한 측량, 튼튼한 성벽. 파르티아 사령관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서방 야만인들은 건축에 있어서는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있어서도 여전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유목민 기병대가 공격해 올 때마다 로마 군단은 테스투도를 형성했습니다. 방패를 위로, 옆으로, 앞으로 겹쳐서 완벽한 거북이 형태를 만드는 전술입니다. 화살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병의 돌격도 막아냈습니다. 파르티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술은 유용하다고. 하지만 로마 병사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혼혈 아이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전통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졌지만 언어는 변했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어를 배웠습니다. 소그드어를 배웠습니다. 라틴어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술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건축 기술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역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36년 한나라의 장군 진탕이 흉노족의 지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서역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정저성, 오늘날의 타라즈 근처에 있던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탕은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역사서 한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에서 100여 명의 병사들이 진을 쳤는데 그들은 나무로 된 울타리를 세우고 방패를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들었다. 물고기 비늘처럼 겹친 방패, 이건 테스투도입니다.
로마 군단의 상징적인 전술입니다. 진탕은 이 병사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전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흉노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탕은 감탄했습니다. 이 방어 형태는 기병 공격에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화살도 막아냈습니다. 진탕은 이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서는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탕은 1000여 명의 포로를 얻었는데 그중 일부는 특이한 전술을 사용하는 자들이었다. 이 특이한 전술을 사용하는 자들, 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로마 군단의 후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로마 군단 그 자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르라이에서 포로가 된 지 1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4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여전히 싸울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로마식 전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탕은 이 병사들을 한나라의 서북 변경에 정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노족의 끊임없는 침입, 넓은 변경선, 부족한 병력, 그리고 이 서방에서 온 병사들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요새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방어 전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너무 멀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적이었습니다. 중국만이 그들에게 새로운 집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그들을 위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스스로 도시를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리엔 또는 지라이였습니다. 한자로는 골리간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건 알렉산드리아를 음차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는 중국 간수성의 핵시회랑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점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다른 중국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엔의 성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도가 다릅니다. 중국 성벽은 보통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리엔의 성벽은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로마식 각도입니다. 이건 공성 무기의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도 다릅니다. 더 두껍습니다. 감시탑의 간격도 정확히 로마 군단의 표준 간격인 50m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입니다.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2005년 고고학자들이 리엔 근처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의 기초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건축 재료였습니다. 로마식 콘크리트의 흔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흙과 나무와 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화산재와 석회를 섞어서 만든 물속에서도 굳는 그 놀라운 재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의 흔적이 중국 땅에서 발견된 겁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청동 장식이 출토되었는데 그 스타일은 중국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식이었습니다. 인체 비례가 달랐습니다. 중국 예술은 보통 상징적이고 양식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동 장식들은 사실적이었습니다. 근육의 표현, 얼굴의 세밀함, 이건 지중해 예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기들도 출토되었습니다. 중국식 검에 로마식 금속 장식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두 문화의 융합이었습니다. 무덤도 이상했습니다. 중국식 묘실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장품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식 청동 거울과 지중해식 유리구슬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한 무덤에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두 세계에서 왔습니다. 리에는 단순한 군사 전초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문화의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북쪽 길과
남쪽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여행자들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의 후예들은 이곳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거대한 무역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품질을 알아봤습니다. 가격을 흥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 상인들과 서역 상인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한나라는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리에는 경제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선이 강해졌습니다. 흉노족이 공격해 올 때마다 리엔의 병사들은 그 이상한 방패 전술로 막아냈습니다. 한나라 장군들은 이 전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리엔은 일종의 훈련센터가 되었습니다. 주변 부대에서 병사들을 보내와서 서방식 전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리징이었습니다. 한서의 기원전 35년경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술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방패벽을 사용했습니다. 빠른 전환 진영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식 보병 전술과 중국식 기병 전술을 자유자재로 섞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리징의 본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는 로마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로마 군단의 후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술은 중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서는 그를 묘사하면서 서방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건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는 외국 출신이거나 외국 전술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리징의 가장 유명한 전투는 기원전 33년의 흉노 원정이었습니다. 흉노족은 기병 민족이었습니다. 빠르고 기동력이 좋고 활을 잘 쐈습니다. 중국군은 항상 고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군도 기병을 썼지만 흉노만큼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징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보병과 기병을 결합했습니다. 보병이 방패벽을 형성해서 흉노 기병의 기동성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국 기병이 측면에서 공격했습니다. 흉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전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징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징의 군대는 한 몸처럼 움직였으나 열 방향에서 공격하는 것 같았다. 이건 로마 군단의 특징입니다. 유연성과 조직력의 결합입니다. 개별 부대가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군이 지중해를 정복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결이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리징은 요새도 지었습니다. 그가 건설한 요새들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식 각진 성벽에 중국식 배수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천재적인 조합이었습니다. 로마식 성벽은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몬순 기후에서는 배수가 문제였습니다. 물이 고이면 기초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물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리징은 이 두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요새들은 40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당나라 시대까지 말입니다. 리징의 병사들은 이상한 의뢰를 행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리징의 군대는 훈련할 때 특이한 소리를 냈다.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으나 중국어는 아니었다. 이건 로마 군단의 행군 구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군단은 행군할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중국어로 번역되었지만 멜로디는 여전히 라틴어 구령의 리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교 문서에도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0년경 서역의 한 소국이 한나라에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리징 장군의 병사들은 나무처럼 크고 건축가의 정밀함으로 싸운다. 나무처럼 크다는 표현은 키가 크다는 뜻입니다. 유럽인의 평균 키는 당시 중국인보다 확연히 컸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의 정밀함이라는 표현은 로마 군단의 특징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로마군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전에 먼저 측량을 했습니다. 진영을 칠 때도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었고 모든 대형이 정확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중국인들에게는 놀라웠던 겁니다. 리징의 후손들은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이 계속해서 한나라의 장군직을 맡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나라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중국식 이름을 가졌고 중국어를 했고 중국식 의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술적 유산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한나라 군사체계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나라의 군사 교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체투라는 전술이 등장합니다. 체투,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자라 방패입니다. 방패를 자라 등껍질처럼 겹쳐서 드는 전술입니다. 이건 테스투도의 직역입니다. 테스투도도 라틴어로 거북이를 의미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완전히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한나라 군대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흉노 기병대를 상대할 때의 표준 방어 전술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술이 후대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당나라 시대의 군사 문서에도 체투 전술이 언급됩니다.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년 이상 동안 로마 군단의 전술이 중국 군대에서 사용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게 로마에서 왔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서방식 방패 전술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명확합니다. 카르라이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 군단의 전술이었습니다. 건축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엔과 주변 지역의 요새들은 특이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치형 출입구가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 건축은 전통적으로 직선과 직각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건축은 아치를 사랑했습니다. 아치는 구조적으로 강합니다. 더 적은 재료로 더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엔의 성문들은 아치형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로마의 영향이었습니다. 지하 수로 시스템도 흥미롭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리엔 아래에서 발견한 수로는 로마식 설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경사각이 정확했습니다. 로마는 수로 건설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물을 운반하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정확한 경사각이었습니다. 너무 가파르면 물이 너무 빨리 흘러서 수로가 침식됩니다. 너무 완만하면 물이 고입니다. 완벽한 각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엔의 수로는 그 완벽한 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업 기술도 변했습니다. 핵시회랑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하지만 리엔 주변 지역은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식 관계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건조한 지역에서 농업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수조, 관계수로, 물 배분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리엔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리 기술과 결합되면서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예술에서도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한대 후기의 청동 조각들을 보면 이상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인체의 비례가 변했습니다. 더 사실적이 되었습니다. 근육의 표현이 정밀해졌습니다. 이건 그리스, 로마 예술의 영향입니다. 중국 예술가들이 리엔의 장인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배웠던 겁니다. 물론 이건 중국 예술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예술은 여전히 중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언어에서도 흔적이 남았습니다. 중국어의 일부 군사 용어는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한자로 적혀 있지만 그 발음은 중국어 음운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것이 외래어를 음차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용어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군사 용어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DNA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리엔 마을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가 유럽계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평균 키가 중국 평균보다 10cm 이상 컸습니다. 머리카락이 갈색이거나 금색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푸르거나 녹색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가 높았습니다. 얼굴 구조가 달랐습니다. 연구팀은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Y 염색체 하플로그룹 중 상당수가 R1A와 R1B였습니다. 이건 동아시아에서는 극히 드문 유전자형입니다. 동아시아의 주류 하플로그룹은 O입니다. 하지만 R1A와 R1B는 유럽과 중동에서 흔합니다. 특히 R1B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가장 흔한 유전자형입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 지역들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도 조사했습니다. 이건 모계를 따라 전해지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대부분 동아시아계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서방에서 온 남성들이 현지 여성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현지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북의 혈통은 보존되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Y 염색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혈액형 분포가 이상했습니다. 리엔 마을에서는 A형과 B형의 비율이 주변 중국 지역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유전 질환의 발생률도 달랐습니다. 지중해성 빈혈의 변이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지중해 지역에서 흔한 유전 질환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빈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중국 내륙의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말라리아도 없는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건 명백히 외부에서 유입된 유전자였습니다. 고대 유골도 분석되었습니다. 한 대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골들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길었습니다. 특히 대퇴골의 비율이 동아시아인과 달랐습니다. 더 길고 곧았습니다. 이건 유럽계 골격의 특징입니다. 두개골도 달랐습니다. 안면각이 더 평평했습니다. 비강이 더 좁고 높았습니다. 치아 구조도 서양형이었습니다. 특히 앞니의 형태가 동아시아인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유골들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로마 군단이 이 지역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유골들이 중국식 매장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식 관에 묻혀 있었고 중국식 부장품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골 자체는 유럽계였습니다. 이건 문화적 동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습니다. 외모는 서양인이지만 생활 방식은 중국인이었던 것입니다. 2010년대 들어 더 정교한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고대 DNA 추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골에서 직접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이전의 가설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대 유골의 DNA는 명백히 유럽, 중동 혼합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동아시아 DNA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혼혈이 계속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립된 집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 인구와 통합되는 집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Y 염색체는 보존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북의 혈통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보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방 출신 가문들은 세대를 거쳐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군사 엘리트로서, 기술자로서, 무역업자로서 말입니다. 그들의 특수한 능력이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혈통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2018년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리엔에서 약 50km 떨어진 용창 지역에서 대규모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한 조사에서 지하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 결과 그것은 군사 캠프였습니다. 로마식 군사 캠프였습니다. 로마 군단의 캠프는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구조였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에 4개의 출입구가 있고 중앙에 지휘부가 있고 주변에 병영이 배치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용창의 유적은 정확히 이 구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크기도 맞았습니다. 로마 군단 캠프의 표준 크기는 약 500m x 350m였습니다. 용창 유적은 480m x 340m였습니다.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로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는 중국식 목조 건축이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로마식 설계와 배치에 중국식 건축 재료와 기법이 결합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실용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로마식 석조 건축은 이 지역에서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목재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구조는 로마식으로 유지하면서 건축 방법은 중국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유물들도 흥미로웠습니다. 로마식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동전과 함께 같은 층위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두 화폐 시스템이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내부 거래는 로마식 동전으로, 외부 거래는 중국식 동전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무기도 발견되었습니다. 검과 창촉이었는데 합금 성분이 독특했습니다. 지중해식 청동 배합이었습니다. 중국 청동과는 비율이 달랐습니다. 주석의 함량이 더 높았고 납의 함량이 더 낮았습니다. 이건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표준 배합이었습니다. 생활용품도 출토되었습니다. 도자기가 있었는데 형태가 혼합형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식 암포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식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요리 도구도 있었는데 서양식 프라이팬 형태의 청동 조리기구와 중국식 찜기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식단이 혼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양식 요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중국식 요리도 먹었던 겁니다. 가장 감동적인 발견은 개인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건물의 구석에서 작은 청동 메달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로마식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면에는 중국식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주문 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로마인이면서 동시에 중국인인 그 사람의 정체성 말입니다. 또 다른 건물에서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편지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무 조각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대부분은 부식되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글자는 판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은 놀라웠습니다. 라틴 문자였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 대의 유적에서 라틴 문자가 발견된 겁니다.
완전한 문장은 복원할 수 없었지만 몇 개의 단어는 확인되었습니다. 레지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군단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로메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로마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70년, 80년이 지나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멀리 서쪽에서 왔다. 로마라는 위대한 제국에서 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문자로도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중국어를 했습니다. 중국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중국식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식 의례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중국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유교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료가 되었습니다.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건 고대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정복당한 민족은 저항하거나 동화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중국 혼합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전술과 중국의 전략을 결합했습니다. 로마의 조직력과 규율, 그리고 중국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무역 네트워크, 지식과 중국의 생산력이 결합했습니다. 그들은 실크로드의 양쪽 끝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두 위대한 문명의 예술과 건축과 사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리엔이 있었습니다. 작은 요새 도시였지만 그 영향력은 거대했습니다. 리엔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이 한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리엔에서 개발된 전술이 군사 교범에 들어갔습니다. 리엔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리엔의 건축가들이 다른 도시의 성벽을 설계했습니다. 리엔은 또한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서역에서 온 상인들이 리엔에서 쉬었습니다. 중국 내지에서 온 관료들이 리엔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이상한 도시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식 성벽과 중국식 기와지붕이 공존했습니다. 라틴어 구령과 중국어 명령이 함께 들렸습니다. 올리브유와 간장이 같은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작동했습니다. 왜일까요? 실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효과가 있으면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식 배수로 시스템이 더 좋으면 그걸 사용했습니다. 중국식 활이 더 효과적이면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비효율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식 성벽이 더 튼튼하면 그걸 만들었습니다. 로마식 전술이 흉노에게 더 효과적이면 그걸 배웠습니다. 이런 실용주의가 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융합은 양쪽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는 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더 안전해졌습니다. 무역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의 후예들은 새로운 집을 찾았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번영을 이룬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로마적 특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3세대, 4세대가 지나면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식 의례를 기억하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전술과 건축 기법과 DNA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전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서쪽에서 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문헌에도 리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서역인의 후예가 사는 마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서역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이미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리엔이 그저 하나의 평범한 중국 마을이 되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간수성의 수많은 마을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리엔의 특별한 역사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기원을 몰랐습니다. 그저 조상들이 서쪽에서 왔다는 모호한 전설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모는 여전히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코가 높고 때로는 눈이 푸른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특징이었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역사학자들이 이 미스터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영국의 한 역사학자가 한서를 읽다가 물고기 비늘 방패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로마 군단의 테스투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저 흥미로운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간수성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유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식 청동 장식, 서양형 두개골, 그리고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 기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문화대 혁명의 혼란 속에 있었고 이런 발견들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서랍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학계가 국제사회와 다시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중국의 고고학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물리적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1989년 호주의 한 역사학자가 리엔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스트 레기온 이론은 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학적 증거, 역사적 기록, 그리고 주민들의 외모까지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유사한 전술은 독립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외모의 차이는 다른 유목민 집단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DNA 검사였습니다. 란저우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리엔 마을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200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탄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약 56%가 유럽계 Y 염색체 하플로그룹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다른 유럽인 집단일 수 있다. 실크로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 소그드 상인일 수도 있고 투르크족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의 추가 연구가 이 반론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유전자 다양성 분석 결과 리엔 주민들의 유럽계 유전자는 단일 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두 비슷한 시기에 유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한 무리의 집단이 한꺼번에 정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상인들이라면 여러 세대에 걸쳐 서서히 유입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갑작스러운 유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2018년에 나왔습니다. 고대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한대 유골에서
직접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현대 리엔 주민들의 DNA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연대 측정 결과 이 유골들은 기원 전 36년에서 기원 후 10년 사이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진탕이 서역 원정을 다녀온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학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단이 중국에 왔다는 것은 더 이상 황당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은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왔는가? 그들이 정말로 카르라이의 생존자들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로마 군단이었는가?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 즉 로마 군인들이 중국에 정착했고 그들의 후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발견이 갖는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첫째, 고대 세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로마와 중국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중국을 세레스, 즉 비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인들은 로마를 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났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역로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한 도시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둘째, 문화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세계화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 충돌, 정체성의 위기, 차별과 배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리엔의 사례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융합이 성공했습니다. 2000년 전에 통신 기술도 없고 번역가도 거의 없고 공통 언어도 없는 상황에서 두 완전히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셋째, 생존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카르라이에서 포로가 된 로마 병사들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역사의 각주로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절반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완전히 낯선 문명을 만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배웠고 가족을 만들었고 일자리를 찾았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로마 병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적응합니다. 우리는 생존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번영합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집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돌아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현대의 리엔 마을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독특한 역사를 인정하고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로마 군단의 복제 갑옷과 무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로마식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혈통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우려합니다. 지나친 상업화가 진정한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관광 자료에서는 과장된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식민지라든가 동서양 문명의 만남이라는 거창한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식민지 개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생존자였습니다. 중국에 온 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낸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통합과 적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동하고 난민이 되고 이민자가 됩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리엔의 로마 병사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혼합 정체성을 이해합니다. 수백만 명이 여러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리엔의 로마,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통역자이자 문화적 중개자였습니다. 이런 역할은 가치가 있었고 그들의 지위가 보존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로마적 특징은 희미해졌습니다. 언어가 사라지고 의례가 변했고 음식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남았습니다. DNA, 전술, 건축 유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산은 가능성의 증명이었습니다. 두 완전히 다른 문명이 만나서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더 많은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